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매우 높다. 그리고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뿐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위치는 또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그동안 수세였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적이 당내의 당권을 잡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에서. 근데 중도층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전에 쓰신 표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어허.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린 결정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당내 입지만을 강화하는 얘기에만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3일 연속 겨냥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걸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SNS에 헌법 84조를 언급한 게 이 핵심 전략적 포석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자 다음 날인 8일 이 헌법 84조는 민주당이 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상황에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웠었는데요.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하지만 재직 전에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범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해석이 현재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각조각 사흘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 피고인 이재명이 불러올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한 전 위원장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다. 아니면 어쨌든 전당대회를 두고 몸풀기이다. 아니면 또 선거운동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측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요, 이 한 전 위원장이 이 SNS 내용을 두고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일부는 선거운동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매우 높다. 그리고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뿐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위치는 또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그동안 수세였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하죠. 예. 김성일 네. 부대변님.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얘기를 두고서 당권이니 대권 경쟁이니 많은 대통령과 좀 거리 좁히기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해석을 두고 쓴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은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공천 과정에서는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투에 이기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 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국민들의 삶과 민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에요. 국민의 삶과 민생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권입니다. 근데 정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 비겁한 침묵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당내 입지를 키워요. 그러면 당내의 선거라든가 당내의 입지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전투에는 승리하겠죠. 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적이 당내의 당권을 잡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에서. 근데 중도층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전에 쓰신 표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어허.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린 결정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당내 입지만을 강화하는 얘기에만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일까요?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 도전 선언까지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 뭐 선택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한전 위원장 측 인사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출마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들은 얘기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7월 말에 이 파리 올림픽 전에 치러지게 되기 7월 때문에 25일인가요? 7월 23일, 25일 아마 예. 그 언저리일 겁니다. 그 실질적인 전당대회 캠페인이 진행되는 게 꼭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은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이 나오게 될 테니까 아마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다면 어떤 명분과 의지를 갖고 출마하게 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또 국민의힘이 선택적으로 비겁한 침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비겁한 침묵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인사권자가 이재명 대표였던 겁니다. 경기지사. 그리고 김성태 회장과의 통화 내용에서 처음에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처음에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몰랐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내용들이 가르치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 일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든 다른 정치인들이든 본인의 일이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얘기를 했겠죠.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윤석열 정부랑 같이 맞대서 비교하게 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잠깐 새는 얘기로 김상일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침묵한지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좀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게 예. 지금 말씀대로 상황 자체가 달라요. 자기 문제냐 아니냐 그리고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건 뭐냐면 공적인 문제냐 아니냐예요. 모든 게 공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해야죠. 책임 있는 발언을.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비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오히려 자기의 문제이고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에 거기에 이해를 다투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방어권을 위해서 전략적인 침묵을 할 수도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으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판 중이라면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뭐 자기 유리한 발언은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침묵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하시는 말씀이 공인이라면 다 선택적으로 하고 비겁한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표만을 지금 자기 문제니까 비겁한 침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예.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하나 더 질문 예.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보도 내용 보면은 한전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폭넓게 만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표 관리, 뭐 새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은? 전당대회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기초광역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든든한 동지로 만드는 건 정치 기본이겠죠. 동지를 만든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현재 상황에서 원외위원장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정치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번 선거에 참패했는데 이유는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의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선거에 낙선됐던 사람들의 일부 목소리인 것 같고 반면에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진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새로운 변화 기치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에 있는 사람들을 얼만큼 아군으로 또 같은 편으로 확보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당대표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문제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 원내를 끌어당기고 얼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냐의 리더십의 핵심인데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원내, 생각이 다른 원내 의원들을 든든하게 확보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 체제 하에서 어쨌든
공천이 이루어져서 당선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는. 그럼 많이 좀 지지층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원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나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하지 다른 사람의 도움들을 그렇게 고민할까 싶은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됐더니 급박하게 왔습니다. 어느 정도가 다 정리 조정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체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아군 확보한 다음에 선거를 치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원내에 진입한 사람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장동혁 의원 등 네. 소수에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한계 의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마를 전제로 뭐 지도 체제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의원 측 인사들이 좀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오늘 전대를과 지도 체제 개편안 발표를 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좀 늦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요. 이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현재 당심 100%를 뭐 당원 7 일반 3으로 할 것이냐, 당원 8 일반 2로 할 것이냐 계속 특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를 이 두 안을 모두 비대위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특위에서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예. 특위에서는 이 짧게 활동하는 특위가 이를 결정하기보다는 새 지도부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개정안을 특위에서 내지는 않았다고 했고요. 예. 또 하나 이 당권과 대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이 선출직 당직자가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이제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관계 설정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마 쪽으로 매우 높다고 일단은 관측하셨는데, 자, 이렇다면 무엇이 걸림돌일지, 뭘 해결해야 될지 한동훈 예. 위원장 입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원외위원장으로, 원외 입장에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 소수의 원내 의석을 이끌고 거야와 함께 이 국회를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내에 있는 한계 때문에 108석의 원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또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새롭고 참신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 모든 게 다 모순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건 일단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세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나면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첫 번째. 그다음은 적은 소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국회 무기력한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떤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 세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한동훈 위원장의 머리를 가장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상일 대변인께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대방 당 입장에서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면 뭐 원내 원외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당권 주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룰에 따라서 네. 연동돼 있다. 이런 네.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 출마를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린다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누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대 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이 지금 선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네. 그 룰 그 전제 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등판이 큰 변수가 될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는요, 두 가지 큰 저는 과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원외 당대표의 한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고위 내에서의 지지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근데 당원과 최고위가 만약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가 없다면 당을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차별화를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같이 가면은 또 윤석열 아바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차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려면 정치적인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만 있지 정치적 서선은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안 나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번에 안 나오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욕심보다는 국민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걸 비판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호 그 원로 정치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동생이라면 이번에는 말리겠다. 저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과제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딜레마이자 숙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